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파견된 이스라엘 기자 리모르라고 해요. 저는 원래 한국이란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우리 언니 때문에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언니는 한국 남자랑 결혼했거든요. 저한테는 형부가 되었죠. 사실 저는 한국이란 나라를 잘 몰랐어요. 한국 남자들이 키가 작다고 생각돼서 솔직히 약간 무시도 했어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여군으로 제대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군군 입대할 때 나라를 지킨다는 자긍심이 컸어요. 월급도 높고 제대 후 혜택이 많았거든요. 저희는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 군복무를 해야 해요. 신병 교육만 17주나 걸려요. 그런데 한국인 형부 말을 들어보니 한국도 남자는 군복무를 의무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굉장히 꽉 막히고 보수적이고 편견이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우리 형부가 저의 그 꽉 막힌 편견을 한 번에 뒤바꿔준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감동 다큐의 사연을 보낸 이유도 우리 한국인 형부 때문이에요. 저는 형부를 처음에는 미워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언니를 임신시켜서 언니가 좋아하는 일을 접고 한국에서 육아주부로 삶을 살게 됐거든요. 그런 언니를 전 한심하게 생각했었고요. 이번에 하마스와 전쟁이 터지고 군에 자원하려다가 종군 기자로 근무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전쟁터에서 한참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 한국이 이스라엘을 우회적으로 많이 지원해줬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와서 여러 인사들을 취재하고 한국에 대해 좀 더 알게 됐어요. 형부랑도 자연스럽게 한국군 그리고 한국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서 한국과 이스라엘 간 서로 배울 점도 많고 공통점도 많다고 느꼈고요. 형부와 이야기하면서 놀랐던 것 중 하나는 한국 예비군 사격훈련이었어요. 종군 기자로 특혜를 받아서 한국 예비군 사격훈련장을 참관했는데요. 복장은 완전 허술하게 입고 느릿느릿 걸어다니면서 온갖 욕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움직이더군요. 군기 하나 없이 모자는 대충 걸터쓰고 대충 널브러져 있는데 현재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긴장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여군 출신 기자가 보기엔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사격훈련을 시작하는데 한두 발 대충 쏘고 0점을 잡고 그 다음부터는 만발 명중을 시키시더군요. 한국 예비군들이 마음만 먹고 전쟁에 임하면 모두 특등사수 수준으로 전쟁터 적군에게 공포가 될 것 같더군요. 한국 예비군들이 안전에 철저히 주의를 기울이며 놀라운 사격 능력을 보여준 모습은 큰 감동을 주었어요. 이들은 백발백중의 정확한 사격 능력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예비군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사격에 참여한 한 군인은 ROTC 장교로 군 복무를 마친 경험이 있었다고 하는데 막상 총을 잡으니 눈빛의 진지함과 리더십이 느껴지더군요. 특히 놀라운 점은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이 군 복무를 통해 이러한 고도의 사격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다른 두 군인은 군 복무 중에 만발을 달성하면 포상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인해 사격 연습에 힘쓴 경험을 이야기해줬어요. 이들은 굉장히 귀중한 휴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면서 뛰어난 사격 실력을 기를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또 한국에 놀란 것은 한국의 무기 기술이 뛰어나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한국방산 역사에 대해 조사해보니 더 존경이 되더군요. 1971년 북한은 화포에서부터 탱크까지 다양한 무기를 자체 생산하며 한편으로는 한국은 소총한 자루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로부터 52년이 지난 2023년 상황은 180도 변화했습니다. 저희 이스라엘 언론을 포함한 해외 언론들은 K방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미국 CNN은 작년에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미 미국과 NATO를 대신해 자유민주주의의 무기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도했고요. 한국방산 열풍의 시작은 1971년 11월 10일 박정희 대통령이 군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출발했다고 해요. 당시 박 대통령은 오원철 상공부 차관보를 제2경제수석으로 임명하고 청와대에 불러들여 예비군 20개 사단을 무장시킬 수 있는 병기를 개발하라고 지시했어요. 심지어 연말까지 시제품을 만들어라는 엄격한 일정을 주문했어요. 이에 따라 정부 관계자들은 그 사업을 번개 사업이라 부르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화포 개발에 대해 No, gun never라는 반발을 표했어요. 남북 군비 확충 경쟁을 우려하여 한국이 필요하다면 무기를 미국에서 구입하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반대했죠. 정부는 여러 고민 끝에 자체 개발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어요. 이를 위해 개발팀은 다양한 무기와 장비를 분해하고 분석하며 도면을 작성하는 역설계 작업을 시작했어요. 국내에서 미국 무기 교범을 수집하고 철야 작업도 수행했어요. 한 번은 인천 바닷가에 위치한 여관에서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치고 지뢰 성능 시험을 진행하는 도중 갑작스럽게 소총으로 무장한 군경에게 에워싸여 개발팀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인적이 드문 바닷가에서 괴한 10여 명이 밤늦게 돌아오면서 폭발물에 대한 신고로 인해 간첩으로 오해받은 것이었어요. 한 달이 조금 지난 1971년 12월 16일, 청와대에서는 시제품이 공개되었어요. 빨간 카펫 위에는 60박격포, 로켓포, 기관총, 소총 등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 국내 제작 무기에 참석자들은 큰 감동을 받았어요. 박 대통령은 이것이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기뻐하며 격려했어요. 그 이후 청와대 신관 30평 반지하실에는 병기 진열장이 마련되었고 박 대통령은 아침마다 개발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이 전해졌어요. 지난 10월 9일에는 미국 워싱턴 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 센터 앞에서 세계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 AUSA 2023 행사가 열렸어요. 이 행사장 중앙에는 전 세계의 한국 방산을 소개하기 위한 전시 부스가 마련되었습니다. 매년 미국 육군협회가 주최하는 AUSA는 IT 가전 전시회 CES와 비슷한 위상을 가지며 방산 전시회 중에서 최고로 꼽히고 있어요. 이 행사에는 미국 독일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 80여 국과 650여 개의 방산 기업에서 3만 명 이상이 참여했어요. 미국에서 연간 1,000조 원대의 국방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각국 방산업체 간의 경쟁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전례 없는 관심이 집중되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의존했던 한국이 무기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미국에 무기를 팔기로 한 것이 큰 관심사로 떠올랐어요. K방산은 이미 한층 높은 위상을 갖추고 있어요. 2022년에는 K방산의 수출이 173억 달러로 기록을 세우며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특히 이 수출 규모는 지난해 우리 이스라엘의 무기 수출액인 110억 달러 이상보다 60억 달러 이상 더 크더라고요. 이스라엘은 국내 생산 무기의 75% 이상을 수출하며 첨단 기술로 세계 방산 시장에서 상위권에 위치해 있었어요. 한국에게는 롤 모델이자 어려운 경쟁 상황에서 뛰어넘을 수 없는 넘사벽 같은 존재였지만 K방산은 그 이스라엘조차 뛰어넘고 있어서 어찌 생각해보면 경이롭고 다르게 생각해보면 두렵더라고요. 덕분에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가 분석한 2018에서 2022년 국제무기 이전 동향에서 한국이 세계 9위를 기록하여 이스라엘을 제치고 10위로 올라섰어요.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스라엘을 방산 수출에서 앞서는 것은 예전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이례적인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한국 방산은 육해공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120만 명의 핵무장 북한군과의 특별한 안보 환경에서 비롯된 이로운 영향으로 한반도의 평화 유지를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데 주력해온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어요. 특히 장갑차 K9, 전차 K2 등의 지상군 무기는 국내 개발과 함께 세계 상위권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항공 분야에서도 1970년대부터 전투기와 헬기 기술을 기반으로 고등 훈련기 TO-10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 차세대 전투기 KF-X까지 자체 생산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해왔고요. 함정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에서 수상함과 잠수함을 건조하며 전투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인 형부 때문에 한국 군대를 더 존경하게 됐는데요. 하루는 형부와 논산 근처에서 국밥을 먹는데 80대로 보이는 노인분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함께 점심을 먹던 형부가 부랴부랴 뛰어가더니 응급조치에 나섰어요. 당시 할머니는 호흡이 없었고 기도가 이물질로 완전히 막혀 얼굴색까지 하얗게 변하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정신을 잃은 할머니가 조금씩 구토하려 했고 형부가 할머니의 입을 벌리고 등을 두드리는 등 이물질을 뱉어내도록 했어요. 형부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덕분에 도울 수 있었던 순간이었는데요. 제 언니와 조카가 너무 든든하겠더라고요. 저 역시 한결 마음이 높이고 형부 같은 한국 남자랑 만나면 결혼도 가능하겠다고 생각했어요. 현재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예비군들이 고국으로 모여들고 있어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하고 수많은 사상자를 낸 후 이스라엘이 전면전에 대비하면서 36만 명이라는 대규모 예비군을 소집했어요. 이스라엘 밖에서 생활하던 예비군들은 가족과 직장을 내려놓고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고요. 이번에 소집된 36만 명의 예비군은 지난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이후 최대 규모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공격 이후 현재까지 1,300명 이상의 민간인 및 군인이 사망하고 2,70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고 보복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에서 의대에 재학 중인 림로드 네단 씨는 친구들과 친지들이 하마스의 공격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후 이스라엘로 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단 씨는 내 친구들이 싸우고 있고 내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곳에 앉아 의학을 공부할 수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민은 18세가 넘으면 남성의 경우 32개월, 여성은 24개월간 군 복무가 의무이며 40세가 되기 전까지 예비군으로 소집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전시에 정규군과 함께 싸웁니다. 올해 막 군대에서 전역한 유나탄 분젤 씨는 제대를 기념하기 위해 인도로 여행을 떠났지만 하마스의 공격 소식을 듣고 즉시 고국으로 향했습니다. 분젤 씨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며 그러나 몇 시간 동안 마음을 정리한 후 나는 내가 집으로 돌아가 내 나라를 구하고 사람들을 도우며 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향하는 항공편이 안전상의 이유로 여러 항공사에서 취소되면서 이스라엘 항공사는 전 세계의 예비군을 수송하기 위해 항공편을 늘렸습니다. 지난 40년간 안식일이었던 토요일에도 여객기를 운항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엘알 항공은 예비군들을 이스라엘로 모으기 위해 정책을 바꿨다. 그리고 좋은 소식 있어요. 우리 언니가 또 임신을 했어요. 형부를 닮은 귀여운 조카가 태어나면 저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같이 놀아줄 거예요. 그리고 멋진 한국 남자도 소개받고 같이 사격장 가서 데이트도 하고 싶네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